코를 찌르는 쇠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주변에는 젊은 병사들이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감히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다. 어수선한 공사장 한가운데 작은 체구의 여군 이병이 차가운 철제 의자에 억지로 눌러앉혀져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의 박태민 중령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따가운 햇살 아래 그의 손목에 새겨진 처승달 모양의 흉터가 유독 선명하게 번뜩였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그는 불꽃을 튀기는 용접기를 든 병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 목소리는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연을 의자에 그대로 용접해보려. 그 주둥이가 강철보다 단단한지 한번 보자고. 귀를 찢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푸른 섬광이 터져나오며 시야를 삼켰다. 한 줄기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 소리는 겁에 질린 병사들의 침묵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철제 의사에 녹여붙이려는 그 여자가 사실은 이 군대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쥔 사람이라는 사실을.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육중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육군참모총장 강서연 대장의 집무실은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이제 막 내린 저녁 어스름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의 4개의 별이 박힌 견장은 그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그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하나의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붉은색 잉크로 대외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평범해 보이는 서류철.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군이라는 거대한 강철 기둥을 뿌리부터 갉아먹는 독충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종이의 마찰음이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보고서의 제목은 제9보병사단 73대 대장 박태민 중령에 대한 내사보고. 박태민 중령.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전에서는 강철 같은 지휘관으로 칭송받는 엘리트 장교. 언론은 그를 차세대 국방을 이끌어갈 젊은 피라며 치켜세웠고 군 내부에서도 그의 이름은 곧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강서연의 눈앞에 펼쳐진 보고서는 전혀 다른 괴물을 그리고 있었다. 첫 장은 그의 화려한 경력을 요약하고 있었다. 최고 평점으로 통과한 훈련 과정들, 성공적으로 이끈 연대급 훈련, 상관들의 찬사로 가득한 평가서.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기만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위장의 대가를 만난 기분이었다. 페이지가 넘어가자 완벽한 가면 아래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건조하고 객관적인 문체로 그의 죄악을 나열했다. 첫 번째 항목은 군 자재 횡령 및 불법 유용. 보고서 속에는 흐릿하게 찍힌 야간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군용 트럭이 어둠을 틈타 부대 후문을 빠져나가는 장면. 그 트럭에 실린 것은 최전방 벙커 건설에 쓰여야 할 고강도 철근과 시멘트였다. 자재들은 인근의 한 민간 건설 현장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대가로 박태민의 차명 계좌에는 두둑한 현금이 쌓였다. 그의 개인 별장을 짓는데 동원된 자재 목록과 군 보급장부상에서는 훈련 중 손실로 처리된 내역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라진 자재의 양은 일개 대대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방어선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운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두 번째 항목은 병사 노동력 착취 및 직권 남용. 익명의 병사들이 공포에 떨며 써내려간 진술서들이 복사되어 있었다. 그들은 혹독한 훈련이 끝난 후 정당한 휴식 대신 박태민의 사적인 공사 현장으로 끌려갔다고 증언했다. 군복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군인이라는 자부심 대신 모멸감 속에서 벽돌을 날라야 했다. 한 병사는 진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중령님의 노예가 되러 온 것입니까? 그 글자 위로 말라붙은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보였다. 강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세 번째 항목은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이 부분은 차마 눈을 뜨고 읽기 힘들 정도였다.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병사의 뺨을 철제 자로 내리치고 완전 군장 상태로 밤새 연병장을 돌게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격 모독적인 욕설을 퍼붓는 행위들이 날짜와 시간, 장소와 함께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폭력은 단순한 군기 확립 차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명백한 괴물의 행태였다. 보고서는 박태민을 공포를 통해 부대를 지배하는 폭군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서연은 잠시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보았다. 계룡대의 잘 가꿔진 정원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저 평화로운 풍경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젊은 청춘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맹세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었다. 수많은 익명의 투서가 이미 국방부 감사실과 육군 본부를 향해 날아들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투서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모든 진실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강서연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박태민,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화성회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특정 지역 출신, 특정 사관학교 동기들로 이루어진 군내 최강의 사조직. 그들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군 내부의 요직을 독차지했고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제거했다. 화성회는 군대라는 몸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암세포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암세포의 정점, 화성회의 수장은 바로 현 합동참모의장 황인철 대장이었다. 황인철, 군 서열 1위, 대통령 바로 옆에서 국가 안보를 논하는 절대 권력자. 그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는 자신의 사조직을 이용해 군을 사유화하고 있었다. 박태민은 황인철이 가장 아끼는 직계 후배이자 화성회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박태민을 건드리는 것은 곧 황인철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다. 강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상황은 명확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박태민을 조사하려 했다가는 그 정보는 1분 안에 황인철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증거는 소각되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거나 의문의 전출을 당할 것이다. 조사를 지시한 강서연 자신 역시 군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무리라는 명목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받게 될 터였다. 거대한 성벽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걸린 군 지휘도를 바라보았다. 한반도의 산맥과 강줄기가 빽빽하게 그려진 지도. 그녀는 수십 년간 이 지도 위에서 수많은 작전을 구상하고 지휘해왔다.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철통 같은 계획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적은 지도 밖이 아닌 바로 이 군대 내부에 있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전공법으로는 저 단단한 성벽에 흠집조차 낼 수 없다. 성을 무너뜨리려면 성벽을 넘어가 내부에서 문을 열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야만 한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박태민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젊고 패기 넘치며 자신감으로 가득한 얼굴. 하지만 강서연의 눈에는 그 얼굴 위로 탐욕과 잔인함으로 가득 찬 악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반드시 네 놈의 껍질을 벗겨주마.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기 전 날카로운 메스를 쥐었을 때와 같은 그런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할 메스는 수술실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야만 했다. 군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직접 들어가 괴물의 심장을 찌를 비수가 되어야 했다.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위험한 작전이 한 여성 대장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참모총장이라는 계급도, 명예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실패는 곧 군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다. 긴 밤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 어둠보다 더 깊은 곳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결심을.
진부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몇 시간이 흘렀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책상 위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만이 강서연 대장의 고뇌하는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결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군생활 전체,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맴돌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어깨를 짓누른한 네 개의 별, 그 육중한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가 쉴 새 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전공법이었다.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특별감찰팀을 꾸려 박태민을 조사하는 것.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황인철 합참의장은 박태민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었다. 보고는 묵살될 것이고 정보는 박태민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며 결국 뱀의 꼬리만 자른 채 끝나게 될 터였다. 오히려 내부 고발자들만 위험에 빠뜨리는 최악의 수가 될 수도 있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비공식적인 수사였다. 그녀의 직속 부대인 특수정보부대를 움직여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하지만 이 역시 위험했다. 구사단은 황인철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미치는 그의 텃밭과도 같은 곳이었다. 낯선 자들의 움직임은 즉각 포착될 것이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참모총장의 월권 행위라는 올가미에 걸려들 수 있었다. 황인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들 것이다. 그녀는 벽에 걸린 역대 참모총장들의 초상화 앞에 섰다. 한결같이 근엄하고 위험 있는 얼굴들. 그들은 지금의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그녀는 해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외부에서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내부로 들어가야만 한다. 적의 심장부, 그 가장 깊숙한 곳으로. 문득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에 멎었다. 20여 년 전 갓 소위로 임관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풋풋하고 의욕 넘치는 얼굴. 그때는 한 명의 병사, 한 명의 부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슴으로 알았다. 지금의 박태민과 같은 괴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의 자신은 거대한 군 조직 안에서 얼마나 미미하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던가.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섬광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가장 완벽한 위장은 가장 완벽하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는 무엇인가? 감찰관도 특수부대 요원도 아니다.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수많은 톱니바퀴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병사들 중 한 명. 그녀는 결심했다. 스스로가 그 톱니바퀴가 되기로.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철저한 통제구역인 군부대에서 외부인은 독버섯처럼 눈에 띈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으면서 증거를 확보할 유일한 방법은 그 썩은 살점의 일부가 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전화기 중 붉은색 특수 보안 라인이 연결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단 한 사람,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에게 연결되는 선이었다.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단 하나의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단 2번 울리고 끊겼다. 수화기 너머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특수정보부장 최민준 소장입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최 소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이것은 명령이자 내 개인적인 부탁이네. 수화기 너머의 최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강서연 총장이 부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처음이었다.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서연의 목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새로운 신상 파일을 하나 준비하게. 이름 김민지, 나이 22세, 최종 학력은 고졸, 특이사항 없음. 오늘부로 구사단 73대대에 배치된 신병으로. 최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오갔지만 감히 총장의 의중을 물을 수는 없었다. 그는 단지 기계처럼 대답할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강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더욱 낮고 비밀스러워졌다. 이 파일은 S급 기밀로 분류한다. 자네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알아선 안 되네. 내 모든 공식 일정은 앞으로 2주간 취소하게. 대외적인 명분은 해외 비밀 군사협력 출장으로 하고. 2주간 말입니다. 최민준이 처음으로 되물었다. 참모총장이 2주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비상사태였다. 그래, 2주.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네. 필요한 준비가 끝나면 연락 주게.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또 하는 단절음이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몇 시간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안전가옥. 이곳은 특수정보부대가 비밀작전 요원들의 신분을 세탁하거나 중요 증인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장소였다. 창문은 모두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다. 강서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민준 소장이 이발기구와 옷가지가 담긴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의 뒤에 섰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강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나지막에 말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게 되네. 지금은 가위가 아닌 도끼를 들어야 할 때야.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최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이발기를 손에 들었다. 윙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방 안을 채웠다. 수십 년간 정성 들여 관리해온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걱, 서걱.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마다 강서연 대장이라는 존재의 일부도 함께 잘려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이 해체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머리는 어느새 규정에 맞는 짧은 스포츠형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준이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었다. 몸에 꼭 맞게 재단된 대장 군복이 벗겨지고 그 자리에는 헐렁하고 낯선 질감의 신병 전투복이 입혀졌다. 어깨를 짓누르던 4개의 별 대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견장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위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 강서연 대장은 없었다. 어딘가 불안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순진한 눈빛을 한 22세의 신병 김민지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진한 눈빛 가장 깊은 곳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몸에 밴 모든 습관을 지워야 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걸음걸이 대신 주변 눈치를 살피는 듯한 신병의 어색한 걸음걸이를 연습했다. 절도 있고 기품 있는 장군의 경례 대신 잔뜩 긴장해서 각만 잡으려는 신병의 경례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말투였다. 간결하고 권위 있는 명령조의 말투를 버리고 말끝을 흐리며 상관의 눈치를 살피는 어눌한 말투를 익혀야 했다. 다나카, 그렇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까? 그녀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며 완벽한 김민지 이병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담금질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번호판 없는 검은색 군용 세단 한 대가 안전가옥을 빠져나왔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 점점 더 삼엄한 분위기의 군사지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민간인 출입 통제라는 붉은색 경고문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차는 거대한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백마부대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한 제9보병사단의 정문이었다. 최민준이 운전석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통신이 차단됩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강서연, 아니 김민지 이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낯선 그녀를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최민준이 건네준 배치명령서를 품에 꼭 쥔 채 혼자서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철커덕. 육중한 부대의 철문이 열렸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호랑이 굴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군 경력 중 가장 위험하고 가장 외로운 임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제9사단 73대대에서의 생활은 강서연, 아니 김민지 이병의 지난 수십 년 군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이것은 질서와 명예가 아닌 원초적인 복종과 은밀한 폭력으로 유지되는 작은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유일한 군주는 박태민 중령이었다. 김민지 이병으로서의 첫날은 굴욕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마자 선임 병사들의 노골적인 멸시와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의 온몸을 훑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던져지는 저급한 농담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교묘한 따돌림. 그녀는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참모총장 강서연이었다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모욕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신병 김민지였다. 분노는 사치였다. 그녀는 감정을 지우고 오직 관찰하고 기록하는 기계가 되어야 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장 고되고 눈에 띄지 않는 자별들이었다. 새벽 찬물에 손을 담그며 화장실 바닥의 타일 틈새를 칫솔로 문질러 닦는 일. 한낮의 뙤약볕 아래 다음 주에 있을 부대 개방 행사에 쓰일 화단의 잡초를 뽑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끝없이 이어지는 자재창고 정리와 운반 작업. 바로 이곳 자재창고가 박태민의 왕국을 지탱하는 심장이자 비리의 온상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병사들 틈에 섞여 묵묵히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녹슨 철근 더미를 옮겼다. 그녀의 존재감은 공기처럼 희미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간부들은 그녀를 그저 말 잘 듣는 숫자에 불과한 신병으로 여겼고 병사들은 그녀를 그저 또 한 명의 불쌍한 고문관 취급했다. 그리고 바로 그 완벽한 투명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일하는 틈틈이 모든 것을 눈과 귀에 새겨 넣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A급 고강도 철근이 입고되어야 할 날 창고에 들어온 것은 녹이 슬고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저급 자재였다. 납품 트럭 운전사가 박태민의 신복인 행정보급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그녀는 먼지 쌓인 창고 구석에서 목격했다. 밤이 되면 대대장의 지시라며 불려나온 몇몇 병사들이 대낮에 들어온 자재들을 다시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눈빛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박태민 중령이 순찰을 돌 때면 부대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면 떠들썩하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혹여나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 숨조차 조심해서 쉬었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생사 여탈권을 준 절대자, 폭군이었다. 그의 눈에 띈다는 것은 곧 고통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저항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희망은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싹트는 법이다. 그녀는 그 불씨를 찾아내 거대한 화염으로 키워야만 했다. 며칠간의 세심한 관찰 끝에 그녀는 몇몇 인물을 특정했다. 그중 한 명은 대대의 보급을 책임지는 이동욱 중위였다. 그는 박태민의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장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굴종이 아닌 깊은 고뇌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악행에 가담하고 있지만 그의 양심은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또 한 명은 김지호 일병이었다. 그는 익명의 투서를 보냈던 병사들 중 한 명이었다. 최민준이 사전에 파악해둔 정보였다. 그는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동기들끼리 있을 때면 가끔씩 이대로는 안 된다며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리곤 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었다. 강서연은 행동을 개시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정면으로 접촉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녀는 최민준이 비상연락용으로 몰래 넣어준 초소형 무전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일반 군용 주파수가 아닌 특수정보부대만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채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불침번 근무를 서던 강서연은 순찰을 도는 척하며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손목시계처럼 위장된 무전기에 버튼을 눌렀다. 불사조, 여기는 비둘기, 보고한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곧바로 최민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비둘기, 감도 양호, 지시바람. 김지호 일병에게 접선을 시도한다. 내일 정오, 구 막사 뒤편 폐자재 창고. 붉은 여우가 동쪽 숲에서 운다는 암구호를 전달할 것. 이쪽에서는 새벽이 오면 여우는 잠든다로 화답한다. 알겠다, 불사조. 즉시 조치하겠다. 주변 경계는 우리가 맡겠다. 절대 무리하지 마라. 짧은 교신이 끝났다. 그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순찰 경로로 복귀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 식사가 끝난 직후에 어수선한 시간. 강서연은 배탈이 난 척하며 의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교묘하게 동선을 틀어 약속 장소인 구 막사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은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낡은 목조 건물로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만이 가득한 폐허였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틈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김지호 일병이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강서연은 먼저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붉은 여우가 동쪽 숲에서 운다. 김지호는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전입은 나이 많은 신병. 그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새벽이 오면 여우는 잠듭니다. 암구호가 확인되었다. 김지호는 그제야 경계를 풀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위에서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그냥 이등병이신 줄 알았는데. 강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시간이 없었다. 자네가 보낸 투서 잘 보았네. 용기가 가상하더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저 괴물을 쓰러뜨리려면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김지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겨드리면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박종영이 알게 되면 저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공포는 당연한 것이었다. 강서연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내가 약속하지. 자네와 자네를 도운 모든 이들의 안전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네. 그러니 나를 믿어주게.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었다. 김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품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강서연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동욱 중위님께서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모으신 자료입니다. 박태민 중령이 강제로 서명하게 한 모든 허위 결제 서류의 원본 스캔 파일,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실제 군수품 입출구 장부, 그리고 밤에 몰래 군 자재를 빼돌리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강서연은 외장 하드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양심과 여러 병사들의 목숨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박태민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은재 탄환이었다. 김지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 중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자료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전달해달라고. 그분이라면 분명 이 지옥을 끝내주실 거라고. 그는 강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정말로 저희를 구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강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구하고 말과 뿌리째 뽑아버릴 걸세.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주게. 그 순간이었다. 창고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꼼짝 마라. 거기 누구야? 강서연과 김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함정이었나? 아니면 누군가 미행을? 강서연은 본능적으로 김지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 외장 하드를 전투복 안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그녀는 짧게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게. 내가 알아서 하지. 쾅! 낡은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험상궂은 얼굴의 선임병사 몇몇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쳤다.
그들 뒤에는 박태민의 신복인 행정보급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어이, 신병, 여기서 장 박혀서 농땡이 피우고 있었나? 그리고 넌 뭐야, 김지호 일병, 둘이 여기서 무슨 작당질을 하고 있었어? 행보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연은 최대한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냥 몸이 좋지 않아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저를 부축해주러 왔을 뿐입니다. 몸이 안 좋아? 행보관은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전투복 주머니를 향했다. 주머니에 그 툭 튀어나온 건 뭔데? 어디 한번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나약한 신병 김민지였다. 그녀는 떨리는 척하며 주머니에서 손수건과 작은 수첩을 떠내 보였다. 외장 하드는 그보다 더 깊은 안주머니에 있었다. 행보관은 의심의 눈소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자 욕설을 내뱉었다. 재수 없는 년, 당장 안 튀어나와. 오늘 아주 죽을 줄 알아. 그들은 강서연과 김지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창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강서연은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안주머니에 있는 은재 탄환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고 있었다.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탄환은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것은 괴물이 스스로 총구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 폐창고에서의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지나간 후 김민지 이병에 대한 감시와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행정보급관은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선임 병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온갖 꾸짖은 일을 떠넘겼다. 그들은 그녀를 꺾고 싶어 했다. 순응하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이 심해질수록 강서연의 의지는 역설적으로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것을 자신을 향한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지켜야 할 병사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을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라고 여겼다. 그녀의 품속에 있는 외장하드는 뜨거운 불덩이와도 같았다. 이것만 있으면 박태민의 목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증거를 외부로 빼내 최민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다. 그리고 설령 증거를 전달한다 해도 박태민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이동욱 중위와 김지호 일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장에서의 완벽한 현행범 체포였다. 박태민이 자신의 죄락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기회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다. 그날 73대대 병력 대부분은 부대 내에 신축 중인 간부 숙소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원래대로라면 민간 건설업체가 맡아야 할 일이었지만 박태민은 인건비를 아끼고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 병사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있었다. 땡볕 아래 흙먼지가 자욱한 공사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병사들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무거운 철근과 벽돌을 날랐다. 안전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현장을 감독하는 간부들의 입에서는 욕설과 고함만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현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태민 중령이 지프차를 타고 나타난 것이다. 그는 최고급 전투화를 신고 차에서 내려 마치 자신의 왕국을 시찰하는 왕처럼 거만한 걸음걸이로 현장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고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질러댔다. 이 새끼들 장난해? 벽돌 하나 옮기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어. 전쟁 나면 그따위 정신상태로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겠어? 병사들은 그의 호통에 더욱 허리를 숙이며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강서연, 즉 김민지 이병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다. 40kg에 달하는 포대는 그녀의 작은 체구에는 너무나 버거운 무게였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어깨에 포대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러나 박태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보았다. 박태민이 한쪽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품질 철근 더미를 향해 손짓하는 것을.
그 신호를 받은 그의 신복 행정보급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몇 병사들을 시켜 그 철근들을 따로 빼내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그 철근들은 군용 벙커를 지어야 할 특수 자재였지만 오늘 밤 어둠을 틈타 어딘가의 민간 공사장으로 팔려나갈 운명이었다. 바로 저 순간이다. 강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그녀는 일부러 박태민이 걸어오는 길목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진 채 그의 바로 앞을 지나가려 했다. 계산은 정확했다. 그녀의 발이 우연히 바닥에 널브러진 작은 돌멩이를 밟았다. 아! 그녀는 짧은 비명과 함께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어깨에 있던 시멘트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다. 회색 시멘트 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리며 자욱한 먼지구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먼지구름의 일부는 박태민이 아침부터 공들여 닦았을 그의 번쩍이는 전투화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았다. 순간 시끄럽던 공사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망치질 소리, 기계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모든 병사들과 작업인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박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이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엉망이 된 자신의 전투화에 닿았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과도 같았다. 이 개 같은 년이!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야수의 포효에 가까웠다. 그는 성큼성큼 강서연에게 다가갔다. 넘어진 채로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의 머리 위로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니년,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일부러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가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중령님. 발을 헛디뎌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은 이상했다. 분명히 사과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나 굴복의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평온하고 침착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박태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하찮은 이등병 계집이 감히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송두째 짓밟는 것 같았다. 발을 헛디뎌? 이등병 나부랭이가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네 년이 지금 누군 줄 알고 그따위 태도를 보여?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 올라왔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입에서는 역겨운 담배 냄새와 악취가 풍겨왔다. 너 같은 건 이 자리에서 묻어버려도 아무도 찾지 않아. 알아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그녀의 멱살을 잡아채는 과정에서 그의 전투복 소매가 위로 말려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아래 그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흉터가 드러났다. 그것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깊게 베인 듯한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였다. 그 흉터를 본 순간 강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수십 년간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기억의 표편이 예고도 없이 그녀의 뇌리를 꿰뚫었다. 아수라장이 된 기차역, 사람들의 비명,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던 자신의 어린 목소리,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놓쳐버린 동생의 작고 여린 손, 그 손목에 있던 똑같은 모양의 흉터.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혼란스러운 기억을 떨쳐내려 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임무를 완수해야만 했다.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 숙청해야 할 적, 괴물일 뿐이다. 그녀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고 박태민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기습적이어서 박태민조차 순간 당황하며 그녀를 놓쳤다. 강서연은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한 신병 김민지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중령님은 지금 직권을 남용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되었다. 직권 남용.
감히 일개 이등병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 그것은 박태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광기 어린 시선이 공사장 한쪽에 놓여있던 낡은 철제 의자와 그 옆에서 푸른 불꽃을 내뿜고 있던 전기 용접기에 꽂혔다. 그의 입가에 잔인하고 뒤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직권 남용? 그래, 좋다. 내가 오늘 니년에게 진짜 권력이라는 게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는 주변에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신복 병사 2명에게 턱지설했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전현을 당장 붙잡아. 병사들이 망설이며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들었다. 강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괴물은 스스로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박태민은 용접기를 들고 있던 병사에게 고함쳤다. 저 계집애를 저 의자에 꽁꽁 묶어. 그리고 그대로 용접해버려. 이 대대 전체에 똑똑히 보여줘라. 나 박태민에게 거역하는 것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공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다. 강서연의 몸이 차가운 철제 의자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밧줄이 그녀의 몸을 의자에 단단히 올감했다. 그녀의 눈앞으로 용접기를 든 병사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다가왔다. 칙! 귀를 찢는 소음과 함께 용접기 끝에서 시야를 멀게 할 만큼 강렬한 푸른 섬광이 터져나왔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공사장의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차마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철제 의자에 묶인 김민지 이병의 입가에 떠오른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구사단의 주 연병장은 이른 시간부터 부산했다. 사단 직할부대 및 예하 연대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월환 지휘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라면 딱딱한 실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겠지만 그날은 사단장의 특별 지시로 탁 트인 연병장에서 야외 브리핑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병장 중앙에는 거대한 작전 지도와 단상이 설치되었고 수십 명의 연관급 장교들이 도열하여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민 중령 역시 그 대열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만이 가득했다. 그는 어제의 일을 일종의 군기 교육 정도로 치부했다. 감히 자신에게 되든 하찮은 이등병 하나를 본보기로 삼아 부대 전체에 자신의 권위를 각인시켰다고 생각했다. 그 이등병은 지금쯤 의무대 병상에 누워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있을 터였다. 설령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작은 사고로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이 구사단 안에서 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진실도 외부로 새어나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만든 철옹성 안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는 주변의 다른 지휘관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를 부렸다. 곧 시작될 회의에서 자신이 추진 중인 병영 현대화 사업의 성과를 멋지게 발표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의 야망은 일개 대대장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화성회의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고 그는 머지않아 별을 달고 이 사단의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육중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인근 비행장에서 훈련하는 헬리콥터 소리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고 연병장 바닥의 흙먼지가 회오리치기 시작했다. 장교들은 웅성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시야에 거대한 강철새 한 마리가 나타났다. UH-60 블랙호크. 하지만 일반적인 수송 헬기가 아니었다. 칠흑같이 검은 동체에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직속 부대를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코드네임 피닉스-1. 오직 참모총장만이 탑승할 수 있는 군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대뿐인 지휘 헬기였다. 피닉스-1? 저 헬기가 왜 여기에?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사단장조차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참모총장의 방문은 사전에 그 어떤 통보도 없었던 완벽한 기습이었다.
헬기는 연병장 상공을 한 바퀴 선회하더니 망설임 없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착륙 목표 지점은 명확했다. 바로 회의가 진행 중이던 연병장 한가운데 도열에 있는 수십 명의 지휘관들 바로 앞이었다. 쿡콱콱쾅. 헬기의 착륙과 함께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을 휘몰아쳤다. 거대한 모래바람이 일어나 장교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다. 잘 차려입은 그들의 군복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브리핑을 위해 설치해둔 작전 지도와 서류들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사방으로 흩어졌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람이 잦아들자 헬기의 육중한 측면문이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천천히 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최민준 소장이었다. 그는 평소의 온화한 참모의 모습이 아닌 완전 무장 상태의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헌병 특수 임무대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뛰쳐나와 헬기 주변에 완벽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인간 병기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헬기 안쪽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햇살을 등지고 나타난 그 인형은 처음에는 역광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연병장을 향해 내디딜수록 그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대장 정복. 그 어깨 위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4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강서연 대장이었다. 연병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박태민 중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생 TV 뉴스 화면으로나 보던 구름 위의 존재, 군의 살아있는 전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박태민은 저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기묘한 데자비를 느꼈다.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며칠 전 새로 전입분 나이 많은 이등병. 어제 자신의 발밑에서 시멘트를 뒤집었었던 그 하찮은 계집애. 그래, 그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강서연 대장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똑바로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연병장 전체에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정확히 박태민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서연의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오히려 보는 사람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강철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정확히 박태민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서연의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오히려 보는 사람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서늘함이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강철처럼 울려 퍼졌다. 제9보병사단 73대대장 박태민 중령. 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넷, 중령 박태민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이마에 닿기도 전에 강서연의 다음 말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정지시켰다. 그대는 지금 이 시간부로 군형법 제5장 직무유기죄, 제7장 군용물에 관한 죄, 그리고 제11장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미수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네? 박태민의 뇌는 그 문장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강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양옆에 도열해 있던 헌병 특임대원 2명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다가왔다. 한 명이 그의 팔을 뒤로 꺾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박태민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제야 그는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농담도 훈련도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이건 놔, 이건 놓으라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의 고함은 처절했지만 특임대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철로 만들어진 기계처럼 더욱 강한 힘으로 그의 몸을 제압할 뿐이었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모든 지휘관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감히 누구 하나 나서서 제지하거나 무슨 일이냐고 묻지 못했다. 참모총장의 분노 앞에서 그들은 그저 미동도 할 수 없는 석상일 뿐이었다. 강서연은 발버둥치는 박태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대의 방패가 되어주던 그늘은 이제 사라졌다. 그대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군복 뒤에 숨어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권력을 사리사욕과 폭력을 위해 사용한 대가를 지금부터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지배했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선언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군 최고 통수권자의 서슬퍼런 의지의 표명이었다. 박태민은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서연을 향해 악을 썼다. 당신 대체 누구야? 김민지, 그래 그 계집애, 당신이 어떻게?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헬기의 육중한 소음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강서연은 그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충격에 빠진 사단장과 다른 지휘관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구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대한민국의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은 오늘부로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헬기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감찰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흩어진 서류들을 줍는 척하며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한편의 거대한 작전이었다. 화려했던 지휘관 회의는 한순간에 서슬퍼런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피닉스라는 이름처럼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강서현 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이 위험한 전쟁에서 마침내 첫 번째 승리를 거머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승리의 끝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깊은 비극과 거대한 음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태민은 헌병 특임대원들의 강철 같은 소나귀에 붙들려 헬기를 향해 질질 끌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며칠 전 자신의 부대에 들어온 어수룩한 이등병 김민지,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4개의 별을 단 참모총장 강서연. 2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쳤다. 이거 놔!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화성회 소송이야. 황인철 합참의장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그는 최후의 발악처럼 자신의 뒷배를 소리쳤다. 황인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연병장에 있던 장교들 사이에서 미묘한 동요가 일어났다. 하지만 강서연의 얼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마치 미동도 없는 얼음 호수와 같았다. 박태민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를 제압하던 특임대원의 손이 그의 오른쪽 소매를 붙잡아 뒤로 꺾었다. 다시 한번 그의 전투복 소매가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손목 안쪽이 훤히 드러났다.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어제 공사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흉터였다. 어제는 찰나의 순간이었고 충격적인 기억의 습격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멈춰버린 듯한 시간 속에서 강서연의 눈은 그 흉터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그녀의 뇌리에 수십 년간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억지로 열렸다. 먼지 자욱한 기차역의 플랫폼. 피난길에 오르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던 아수라장. 어린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겁에 질린 얼굴의 어린 남동생. 동생의 작은 손목에는 얼마 전 넘어져 다쳤던 상처가 아물며 초승달 모양의 흉터로 남아있었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태민아. 누나가 손 꼭 잡고 있잖아. 절대 놓으면 안 돼. 하지만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그 작은 손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손을 빠져나가 버렸다. 태민아! 박태민! 그녀는 목이 터져라 동생의 이름을 불렀지만 울음소리와 비명소리에 묻혀버렸다.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로 수십 년 그녀는 죄책감 속에서 동생을 찾아 헤맸지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동생의 장례를 수백 번, 수천 번 치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숙청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저 괴물의 손목에 동생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강서연의 얼음장 같은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특임대원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 잠깐.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박태민에게 다가갔다. 특임대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제압을 풀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당서연은 허리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박태민의 손목을 붙잡았다. 흉터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참모총장의 권위가 아닌 오랫동안 잃어버린 혈육을 만지는 누나의 것이었다. 이 흉터 어떻게 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박태민은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을 붙잡은 그녀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거? 어렸을 때 다친, 근데 당신이 이걸 왜? 강서연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었던 눈물이었다. 태민아, 혹시 박태민 맞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 세상에 단 한 사람, 자신의 누나만이 불러주던 그 이름. 박태민의 뇌리에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차역, 혼란,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애타는 목소리. 그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다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다. 과거의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멍하니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강철의 여인, 모두가 두려워하는 참모총장의 얼굴 위로 흐릿한 기억 속 누나의 얼굴이 겹쳐졌다. 누나? 서연, 누나?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강서연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단 하나뿐인 혈육, 그 동생이 자신이 단죄해야 할 최악의 괴물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최민준 소장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총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바로 그 순간 연병장의 한쪽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합동참모의장 황인철 대장이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강서연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상황을 뒤집을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박태민을 단순한 후배가 아닌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공범자이기에 절대 일어서는 안 되었다. 황인철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 총장,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작태인가?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확인되지 않은 혐의로 유능한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설령 박중령에게 작은 실수가 있었다 한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야. 그의 목소리에는 군서열 1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눈치만 보던 다른 지휘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 황인철의 비호를 받는 화성회 라인에 있던 장교들은 슬슬 그에게 동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가족 문제라는 개인적인 약점이 드러난 채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황인철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강서연을 향해 다가갔다. 당장 이 소란을 멈추고 박중령을 풀어주게. 이번 일은 합참 차원에서 정식으로 조사하여 처리하겠네. 강 총장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군.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협박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이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잠시만요, 의장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육군 참모차장 한지훈 중장이었다. 한지훈 중장, 그는 군내에서 대표적인 온건파이자 합리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특정 파벌에 속하지 않고 항상 중립을 지켰기에 모두의 존정을 받았지만 핵심 권력에서는 한 발 비켜나 있었다. 모두가 그가 이런 민감한 사안에 절대 끼어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황인철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돌아보았다. 한 장군, 지금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한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황인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들었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태민 중령에 대한 조사는 이런 주목구구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철저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철을 황인철에게 내미는 대신 그 옆에 서 있던 사단장과 다른 참모들에게 보란 듯이 펼쳐 보였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그 공식적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류철의 첫 장에는 황인철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비밀각서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특정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군 장비 납품 계약을 몰아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그 뒤로는 그의 차명 계좌금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자금 흐름을 상세히 기록한 금융거래 내역서, 그리고 그와 방산업체 회장과의 은밀한 만남을 담은 사진들이 이어졌다. 그것은 박태민 개인의 비리 차원을 넘어 군의 정점인 황인철이 직접 주도한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실체를 담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황인철이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이게 다 뭐야? 이건 조작된 거야. 음해야. 한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들으며 말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곧 도착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판단해 줄 겁니다. 제가 어젯밤 이 자료의 사본을 모두 그들에게 넘겼거든요. 아마 지금쯤 의장님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일 겁니다. 완벽한 역공이었다. 황인철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강서연을 압박하려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자신의 심장을 겨눈 비수를 맞은 것이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군 서열 1위, 절대 권력자의 허물한 몰락이었다. 강서연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총장님께서 시작하신 이 전쟁, 저 혼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총장님의 용기가 저처럼 침묵하던 다수에게도 목소리를 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재회로 넋을 잃은 강서연과 수갑을 찬 채 망연자실해 있는 박태민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개인의 아픔은 잠시 잊으십시오. 지금은 군 전체의 명운이 걸린 순간입니다. 총장님께서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강서연을 향한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충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황인철을 제거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었다. 군의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인 강서연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한지훈, 그는 그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타난 영웅이자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강서연에게 손을 내민 뜻밖의 동맹이었다. 그의 등장으로 구사단 연병장에서 벌어진 한편의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동맹이 가져올 미래가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사단 연병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체포극은 대한민국 군 전세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 합동참모의장 황인철과 그의 직계 라인이었던 박태민 중령이 한나란 씨에 체포되자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부패의 카르텔, 화성회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서연 참모총장과 한지훈 참모차장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국방부 특별감찰단은 구사단을 시작으로 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 작업에 착수했다. 피닉스 작전으로 명명된 이 개혁의 칼날은 무자비하고 단호했다. 황인철의 비호 아래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다. 군수비리, 인사청탁,
횡령, 폭행 등 그들의 죄목은 끝이 없었다. 언론은 연일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개혁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군복 입은 도둑들을 뿌리 뽑는 강서연 총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를 보냈다. 군대는 정화되고 있었다. 골마 터졌던 환부가 마침내 도련해지고 새살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이것을 완벽한 승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승리의 중심에 서 있는 강서연에게 이 모든 것은 피투성이 상처만 남긴 비극일 뿐이었다. 그녀는 계룡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승리의 전리품처럼 쌓여있는 감찰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참모총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낮에는 강철 같은 모습으로 개혁을 지휘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그녀는 어쩔 수 없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 피를 나눈 동생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낸 비정한 누나일 뿐이었다. 박태민.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찾아 헤맸던 단 하나뿐인 혈육. 어린 시절 그녀의 기억 속 동생은 겁 많고 마음 약하지만 누구보다 누나를 따르던 착한 아이였다. 그 아이가 어쩌다 사람의 가죽을 쓴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전쟁의 혼란 속에서 헤어진 후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동생을 직접 신문할 수 없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기도 했지만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최민준 소장에게 모든 조사를 일임했다. 며칠 후 최민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의 집무실을 찾았다. 박태민 중령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대답을 재촉하고 있었다. 최민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박태민은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강서연이 자신의 친누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인 후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고 고아원에서 힘든 시절을 보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양아버지에게 입양되었다. 그의 양아버지는 부동산업자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박태민은 그런 양아버지 밑에서 오직 힘과 돈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다. 그에게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 누구도 자신을 얕보지 못하게 만들 힘을 키우는 최고의 수단이었다. 황인철을 만난 것은 그의 군 생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황인철은 박태민의 야망과 잔인함을 꿰뚫어보고 그를 자신의 충실한 사냥개로 키웠다. 박태민은 황인철의 지시라면 그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점점 더 깊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최민준의 보고를 듣는 내내 강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책상 아래 군복 치마를 쥔 그녀의 손은 하얗게 질려 세차게 떨리고 있었다. 동생이 겪었을 불행한 과거가 그의 죄를 정당화해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만약 그날 기차역에서 자신이 동생의 손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만약 자신이 동생을 지켜주었더라면 그 아이는 괴물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최민준이 보고를 마쳤다. 그가 마지막으로 총장님께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누나, 미안해 라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서연의 강철 같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참모총장의 어깨가 소리 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승리의 영광 뒤에 가려진 한 개인의 깊고도 어두운 비극이었다. 한편 특수정보부대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최민준 소장은 황인철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한지훈 정장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던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었다. 한지훈이 남긴 자료는 완벽했다. 황인철이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어떻게 돈 세탁을 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분석을 거듭하던 최민준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황인철이 지난 5년간 각종 비리를 통해 횡령한 금액은 어림잡아 1조 원에 달했다.
그중 상당수는 그의 가족들이나 화성의 멤버들의 계좌 혹은 해외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전체 금액 중 절반에 달하는 거액, 무려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의 흐름이 묘연했다. 그 돈은 황인철이나 그의 측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에이픽스 디펜스 시스템즈라는 이름의 중소규모 방산 기술 업체였다. 최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에이펙스 디펜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즉시 부하직원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잠시 후 보고가 올라왔다. 에이펙스 디펜스는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었다. 주로 군용 통신 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으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나 명성은 없었다. 재무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아 최근 몇 년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실해 보이는 회사에 황인철의 비자금 중 가장 큰 덩어리인 5천억 원이 기술개발 투자라는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최민준이 부하 분석관에게 물었다. 네, 소장님. 저희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복잡하게 세탁된 후 에이펙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명백히 실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황인철 의장이 왜 이런 이름도 없는 회사에 자신의 목숨과 같은 비자금을 쏟아부었는지 그 동기가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최민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의 오랜 정보요원으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은닉이 아니다. 그 뒤에는 더 크고 더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그는 한지훈 중장이 제출했던 자료 전체를 다시 처음부터 훑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서류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다. 그것은 에이펙스 디펜스의 주주 명부였다. 대부분은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었지만 개인 주주 명단 가장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한서진. 최민주는 즉시 한서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원 조회를 명령했다. 몇 분 후 모니터에 떠오른 결과는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한서진. 그녀는 한지훈 중장의 아내였다. 순간 최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선광처럼 맞춰졌다. 한지훈 중장. 그는 황인철의 비리 자료를 넘기며 군 개혁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모두가 그를 강서연 총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차기 군부를 이끌어갈 깨끗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강서연 자신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면 황인철의 비자금 5천억 원이 흘러들어간 회사가 사실은 한지훈의 처가와 관련된 곳이라면 그는 단순히 황인철을 제거하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황인철의 몰락을 이용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동시에 무언가 다른 거대한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라면 최민주는 등골을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끔찍한 시나리오였다.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일렀다. 그들은 어쩌면 더 교활하고 더 위험한 적을 바로 곁에 두고 있는지도 몰랐다. 썩은 뿌리 하나를 겨우 뽑아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땅 밑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지독한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최민주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이 사실을 지금 당장 당서연 총장에게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비극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녀에게 믿었던 동맹의 배신이라는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을 굳혔다.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안위가 우선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총장님께 직통 연결하게. 지금 당장. 최민준의 긴급보고 요청에 강서연은 억지로 개인적인 슬픔을 억누르고 그를 맞았다. 그녀는 최민준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집무실에 들어선 최민준은 그 어떤 서론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총장님, 한지훈 중장을 더 이상 신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폭탄과도 같았다. 강서연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게 무슨 소린가, 최 소장. 한 장군은 이번 군 개혁의 1등 공신이야. 그가 아니었다면 황인철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지 못했을 걸세. 그녀의 목소리에는 최민준의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지우는 그녀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동맹이었다. 그를 의심하는 것은 자신을 도운 은인에 대한 배신 행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최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강서연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황인철의 비자금 5천억 원이 흘러들어간 에이펙스 디펜스 시스템즈라는 의문의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주주 명부에 있는 한지훈 중장의 아내 한서진의 이름.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네. 단순한 투자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한 장군이 아내의 투자처까지 모두 알고 있으란 법은 없지. 강서연은 애써 이성적으로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서도 불안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최민주는 다음 자료를 내밀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몇 년 전 국방부에서 극비리에 추진되다 갑자기 중단된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였다. 프로젝트명 이지스. 그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였다. 성공적으로 개발되기만 한다면 전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최적의 결정을 제안해주는 그야말로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당시 정보작전 참모부장이었던 한지훈 중장이었다. 프로젝트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종 테스트를 앞두고 갑자기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 발견이라는 이유로 프로젝트가 전면 백지화되었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유능한 지휘관이었던 한지훈이 이례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이지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지 불과 6개월 후 이제 막 설립된 신생 벤처기업인 에이펙스 디펜스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지휘 통제 소프트웨어를 시제품으로 선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두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핵심 알고리즘이 90% 이상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서연의 숨이 먹는 듯했다. 그렇다면 한 장군이... 그렇습니다. 최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한지훈은 처음부터 이지스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국가의 예산을 이용해 기술 개발을 완료한 뒤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패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을 통째로 빼돌려 자신의 아내와 처가가 소유한 위장회사인 에이펙스 디펜스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기술 유출이 아닙니다. 국가의 국방기술을 통째로 훔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강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한지훈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미소, 군의 미래를 걱정하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진실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말인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적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고작 돈 때문에 이런 엄청난 짓을 벌였다고는 믿기 힘든데. 최민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저 역시 그곳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디펜스의 자금 출처를 더 깊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황인철의 5천억 원 외에 또 다른 거대한 자금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그녀의 눈앞에 놓았다. 그것은 해외의 한 투자 펀드에 관한 자료였다. 그리고 그 펀드의 배후에는 대한민국과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적성 국가 정보기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최후의 그리고 가장 끔찍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세상에, 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다. 한지훈의 계획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군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이 훔친 이지스 기술로 만든 통제 시스템을 이번 군 개혁을 통해 영웅으로 떠오른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 전체의 표준 시스템으로 납품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는 적성 국가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조종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터였다. 만약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지휘 통제 시스템은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모든 작전 계획, 모든 부대 배치, 모든 통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적에게 넘어간다.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우리의 군대는 눈과 귀가 먼 장님이나 다름없게 되고 적의 의도대로 움직이다 자멸하게 될 것이다. 황인철을 제거한 건 역시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치워버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내에 거대한 부패 세력을 일소함으로써 군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자신에 대한 군 전체의 신뢰를 확보하고 자신의 트로이 목마를 아무런 의심 없이 군 심장부에 심기 위한 거대한 밑그림의 일부였던 것이다. 강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박태민이나 황인철은 그저 군이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해충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지우는 그 나무 자체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어 통째로 적에게 넘기려 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이었다.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해충을 잡는 데 정신이 팔려 자신의 등 뒤에서 나무의 뿌리를 자르고 있는 진짜 적을 보지 못했다. 아니, 그 적을 가장 믿음직한 동맹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적에게 칼을 쥐어준 꼴이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자괴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없었다. 이미 적은 성문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라도 이 끔찍한 음모를 막아야만 했다. 강서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흔들리던 동공은 사라지고 오직 적을 향한 서늘한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이미 한 번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다. 이번에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반역자를 잡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 소장.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이 사실은 우리 둘 외에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한지훈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게. 그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거대한 무대를 하나 만들어야 하겠어. 최민주는 그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무대라 하시면? 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대한 한반도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동해안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곧 있을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한지훈이 자신의 에이펙스 시스템의 우수성을 선보일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이번 훈련의 메인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채택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의 소원대로 해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가 직접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가장 믿었던 동맹은 이제 가장 위험한 숙적이 되었다. 비극으로 얼룩진 승리는 이제 거대한 반역의 서막으로 변해 있었다. 진정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몇 주 후 동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미연합훈련 통제본부.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 거대한 벙커는 외부의 그 어떤 물리적, 전자적 충격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대한민국 국군의 최첨단 지휘시설이었다. 벙커의 심장부인 중앙통제실은 서늘한 기계음과 긴장감 넘치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는 한반도 동해안 일대의 위성 지도와 함께 수많은 아이콘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군을 상징하는 푸른색 아이콘과 가상 적군을 의미하는 붉은색 아이콘. 육해공의 모든 전력이 하나의 스크린 안에서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오늘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의 클라이맥스였다. 특히 올해 훈련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군 개혁의 영웅으로 떠오른 한지훈 중장이 강력하게 추천한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 에이펙스가 처음으로 실전 운용에 투입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한지훈은 통제실 중앙 지휘관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 의장 대행,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양국의 최고위급 장성들, 그리고 수많은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은 그가 자신의 완벽한 작품을 전 세계에 선보이고 군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그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미군 사령관에게 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이펙스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분석을 통해 적의 다음 움직임을 몇 수 앞서 예측하고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을 실시간으로 제안합니다. 과거의 아날로그식 지휘 체계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장을 구현한 것입니다. 스크린 속의 상황은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다. 푸른색 아군 아이콘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붉은색 적군을 압도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서연 대장은 통제실 한쪽 가장 어두운 구석의 참관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화려한 스크린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지훈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한지훈이 연출하는 이 거대한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한지훈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다. 이제 훈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상 적군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기 위한 총 공격을 개시하겠습니다. 에이펙스 썬더볼트 작전을 실행하라. 그가 음성 명령을 내리자 스크린 속의 수많은 아군 아이콘들이 일제히 붉은색 적진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다.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출격, 한포 사격을 나타내는 화려한 그래픽 효과가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남아직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있는 듯했다. 강서연은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손에 쥔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단 한 번의 클릭.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거대한 연극의 이막을 여는 신호였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계령대 특수정보부대 지하 벙커. 그녀의 신호를 받은 최민준 소장과 이제는 모든 누명을 벗고 당당한 정보장교로 복귀한 이동욱 대위가 동시에 엔터키를 눌렀다. 그들은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강서연의 지시 아래 한지훈의 트로이 목마를 역으로 이용할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왔다. 그들이 찾아낸 시스템의 백도어를 통해 이제는 아군이 시스템의 통제권을 장악할 차례였다. 그들이 코드를 실행시킨 바로 그 순간 한미연합훈련 통제본부의 거대한 스크린에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오류처럼 보였다. 몇몇 아군 아이콘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통제실의 오퍼레이터들이 당황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한지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당혹감의 그림자가 스쳤다. 무슨 일인가? 즉시 상황 보고하라. 하지만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깜빡거리던 아군 아이콘들이 하나 둘씩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군을 상징하던 푸른색이 적군을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순식간이었다. 불과 몇 초 만에 스크린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푸른색 아이콘들이 모두 섬뜩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버렸다. 아군과 적군을 피하식별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었다. 시스템 자체가 아군 전체를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제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시스템 통제 불능, 모든 제어 권한이 차단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아군기를 적으로 인식하고 요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의 절규에 가까운 보고가 터져나왔다. 한지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스템을 복구하려 했지만 시스템은 그의 그 어떤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혼란에 빠진 스크린 중앙에 섬뜩할 만큼 거대한 붉은색 글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스템 compromised, external control active. 시스템 장악됨, 외부 통제 활성화. 모든 것이 멈췄다. 통제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모두가 그 끔찍한 문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들이 믿었던 최첨단 지휘 시스템이 사실은 적의 손에 넘어간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마주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제 전쟁 상황이었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 어둠 속에 있던 강서연 대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통제실 전체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장성들과 기자들을 지나 넋이 나간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는 한지훈의 옆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벙커 전체를 지배할 만큼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여러분,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훈련의 일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연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잿빛이 된 한지훈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한지훈 중장이 우리 군 전세에 도입하려 했던 이 위대한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만들어진 트로이의 목마라는 사실을, 적들이 마음만 먹으면 불과 몇 초 만에 우리 군 전체를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모두의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리기 위한 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은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는 한지훈이 이지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 그의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에이펙스 디펜스의 설립 과정,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적성국가의 정보기관과 자금이 오고 간 내역까지 그의 모든 반역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민준과 이동욱이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확보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통제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존경받던 군 개혁의 영웅, 모두가 믿었던 차세대 리더,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나라 전체를 팔아넘기려 한 희대의 반역자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한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만이 느껴졌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강서연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한지훈, 그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스스로 내던졌다. 그녀의 신호에 통제실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 특임대원들이 그에게 다가갔다. 박태민과 황인철에게 채워졌던 것과 똑같은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컥. 그 소리는 한 반역자의 원대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이자 대한민국 국군이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소리였다. 강서연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한지훈의 마지막 모습을 외면했다. 대신 그녀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내외빈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이라 할지라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그 추악한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 또한 증명했습니다. 대한의 군은 이 시련을 거울 삼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기나긴 싸움의 끝을 알리는 승자의 선언이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마지막 연극은 반역자의 완벽한 몰락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한지훈 중장의 반역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군 개혁의 영웅으로 칭송받던 인물이 사실은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희대의 반역자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불길 속에서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역설적으로 더욱 굳건해졌다. 군이 외부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자정 능력으로 가장 깊은 곳의 암세포를 도려냈다는 사실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강서연 대장이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 사건의 후속 조치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휘했다. 에이펙스 디펜스와 연관된 모든 군내 협력자들이 색출되었고 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견고하게 재편되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 국군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친동생 박태민 전 중령의 재판도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황인철과 화성회의의 비리 네트워크를 뿌리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피해를 입은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되어 그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여타 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서연은 재판 과정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동생이 마침내 괴물의 껍질을 벗고 인간성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속에서 강서연 대장은 조용히 대통령을 독대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통령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만류했다. 아니, 강 장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번에 장군이 세운 공은 군 역사에 길이 남을 위협이요. 군을 구한 영웅이 어째서 갑자기 물러나겠다는 말이요? 강서연은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영웅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청와대 창밖의 먼 곳에 향했다. 저는 한지훈이라는 반역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가장 신뢰하는 동맹으로 착각했고 그에게 군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제 손으로 쥐어주었습니다. 저의 그릇된 믿음이 하마터면 이 나라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음모를 막아내긴 했지만 지휘관의 가장 큰 책임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된 신뢰를 보낸 지휘관은 더 이상 군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너무나도 단호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오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자 군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명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그녀의 저녁식이 열렸다. 그녀의 뜻에 따라 화려한 의장 행사나 언론 공개 없이 계룡대 연병장에서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그녀의 퇴임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수많은 장병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도열해 있었다. 강서연은 이제는 익숙해진 대장 장복이 아닌 평범한 전투복 차림으로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더 이상 아무런 계급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한 명의 평범한 군인으로 돌아가 자신을 떠나보내는 부하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연설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늘 군을 떠납니다. 하지만 나의 심장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이 조국과 함께 뛸 것입니다. 부디 더욱 강하고 더욱 정의로운 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늙은 군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녀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연병잔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경례에는 존경과 아쉬움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최민준 소장과 이동욱 대위의 호의를 받으며 연병장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뒤로는 수천 개의 빛나는 눈동자들이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을 배웅하고 있었다. 부다의 정문에 다다랐을 때 한 대의 낡은 지프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가석방된 후 평범한 시민의 옷차림을 한 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서연은 그런 동생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는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부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떠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이곳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여성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던져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 했던 한 진정한 군인의 이야기였다. 아무리 거대한 악이라도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희생과 신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불멸의 증거였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지켜냈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강서연 대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불의 사이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명예와 책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연 대장의 자진 사임은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리더는 자신이 신뢰했던 부하의 잘못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